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새로운 분도 몇 분 계시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치우시라고. 박수 3번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좋습니다. 혹시 그 휴대폰은 그 무음이나 진동으로 좀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덧 9월 15일 날 입학을 해서 우리 경기부패방지교육대학이 오늘 9주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9주차에 특강을 해주실 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시고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68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시면서 청렴하고 정의롭고 깨끗한 정치인으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우리 박범계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크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거창하게 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같이 플로어에 강의를 듣는 분들하고 나란히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인사드리는데 여기는 안으로 막 억지로 끌어들여가지고 감동을 시켜놓다가 이렇게 이제 또 인사를 시켜주셨습니다.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 명칭을 이렇게 보니까 경기부패방지교육대학 있고, 올라올 때는 그냥 뭐 조그만 강의실 하나 만들어 놓고 시민들 상대로 하는 강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정식 학교 명칭이 있고, 또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들어올 때 공유 공간, 무슨 베이스라고 되어 있던데 혹시 아시는지요?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된 그런 공유 공간이 있어서 아주 좋았고, 오늘 이 강의를 추천해 주시고 저를 불러주신 우리 원덕후 대표님, 또 우리 전재영 대장님, 또 와서 뵈니까 정말로 훌륭하신 분을 뵀습니다. 인도적인 대북 지원 사업도 하시고, 우리 지역에 아주 큰 자산가이시기도 하고, 나라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상당한 염려와 또 어떤 그 비전을 갖고 계시는 우리 윤종국 학장님 이렇게 만나면서 아주 영광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네. 제가 자꾸 이렇게 여성 회원님들, 학생님들 쪽으로만 이렇게 눈길이 가죠? 이상하네요. 이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꾸 이쪽으로 가는데. 부패와 관련된 교육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중에 제가 혹시 이제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이니까 오늘 약간의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도 있고 가급적 삼가겠지만, 또 제 역사, 살아온 역사를 말씀드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저하고 견해가 다르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3년으로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2003년이 제가 노무현 대통령 첫 해, 취임하신 첫 해에 해당하거든요. 그때 제가 청와대 민정 2비서관 그리고 법무비서관을 지냈어요. 내가 판사 출신이고, 보통 판사 한 10년 하다가 나오면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뭐 없잖아 있는데 전관예우라고 들어보셨죠? 네. 판사 출신이니까 이 전관들을 동료 판사들이 사건을 변호사로서 가지고 가면 좀 봐주는 그런 전관예우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객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그러면 부르는 게 소위 수임료였습니다. 보통 뭐 큰 거는 1억, 뭐 5천만 원 기본이고, 그러다 보면 1년 하고 나면 통상 한 10억 남기고, 그 당시에는 부동산 투기, 뭐 지금도 없잖아 있지만 그거 해서 이제 현찰을 만들면 그걸로 부동산 사고, 변호사들의 그 ABC 스텝이 그랬습니다. 1년에서 10억 벌고 2년에서 몇십억 벌고
그거 가지고 부동산에 투기가 아니라 투자하면 그 부동산 값이 확 올라가지고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몇십억, 최소 몇십억 아니면 한 100억 정도의 자산가가 되는 거는 전직 판사 출신, 전직 검사 출신들한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100억을 포기하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도우러 간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정의롭다, 공정하다, 뭐 이런 자랑하기는 싫고 다만 제가 성질머리가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분이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3당 후보로 나온 정몽준 현대그룹의 정몽준 후보를 갑자기 지지선을 하면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김민석 의원이 누구냐 하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한 운동권 586의 아주 대명사인 것처럼 했던 친구거든요. 나이는 저하고 같아. 그래서 제가 판사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아무 명분 없이 그냥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15%까지 떨어졌어요. 당선 가능성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탈당을 하고 정몽준, 새로 뜨는 정몽준 후보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XX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제가 사표를 탁 썼습니다. 내일 모레 제가 12월 13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해요. 책 이름은 길끝에서 이런 거기에 이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사표를 썼어요. 그게 2002년 10월 19일 날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2달 남겨놓은 때였어요. 그 사표를 쓰고 그러니까 그 당시 법원장님께서 최모 법원장님인데 박 판사 미쳤냐고. 노무현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야지 가는 거지. 당선될 가능성도 없는데 무슨 그런 짓을 하느냐고. 제가 사표를 내기 한 달 전에 나경원 의원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저는 23기, 나경원은 24기. 같은 충북 영동 출신이야. 같은. 예. 그런데 나경원 의원 판사가 사표를 내고 당시 이회창 후보를 지지선을 하고 나간 거야. 근데 저는 거꾸로 이회창 후보는 1등이지. 지지율 45% 나올 때니까. 저는 3등하는 노무현 후보를 나라도 도와주겠다 해서 사표를 내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장님이 사표 수리 안 할 수가 없지. 나경원 전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표를 수리하고 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간지 일주일 만에 돼지저금통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돼지저금통 모금이 그때 시작이 됐는데 일주일 만에 100억이 모았어요. 그리고 4개월 동안 꿈쩍도 안 하던 지지율이 17%로 뛴 거야.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박범계가 노무현한테 이쁜 대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쁜 대상이죠. 예. 이쁘게도 생겼지만 이쁜 대상.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면서 제가 법무비서관, 민정 2비서관으로 청와대에 간 거예요. 했는데 제가 아까 100억을 벌 수 있는 변호사로서 전관예우로서 100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뿌리치고 그것도 당선 가능성이 3등에 불과한 노무현 후보를 한테 가서 당선을 시켰으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 2003년 8월달 일입니다. 8월달에 여러분들 아시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장 측근들이라고 하는 가신그룹이 있었어요. 3사람.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부산대학교 출신의 이호철 비서관, 그리고 고려대학교 출신의 안희정, 그리고 연수대학교 출신의 이광재. 이 3사람이 진짜 측근들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측근이냐? 측근이라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연세가 나이가 많았지만 언제나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 변호사한테 항상 존칭을 썼어요. 하대를 안 했어요. 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재인이라는 분은 너무 젊잖아. 젊잖아 싫다고 하는 분도 꽤 있지만 너무 젊잖아. 너무 성품이 좋아. 선의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늘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분은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측근이라기보다는 동지였어요. 존경하는 동지. 그런데 그 얘기 말고 아무튼 대통령의 측근들은 그 3분인데 그 3분들이
공이 8월달 얘기예요. 2003년 8월에 박범계 비서관을 어디에 썼으면 좋겠느냐. 이미 이제 민정비서관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일선 부처로 내보내야 되는데 비서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디에 썼으면 좋겠냐는 것이 그날 밤에 대통령과 측근 참모들의 주요 의제였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요. 그래서 어디에 쓰려고 했냐고 궁금히 궁리를 하다가 그 당시에 부패방지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회장님 기억나시죠? 부패방지위원회. 그 부패방지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고 지금 국민권익위로 온 거예요. 그죠? 국가청렴위에 중간에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됐습니다. 이재호 위원장이 그 청렴위원장 했던가 권익위원장 했다가 하고 최근에 뭐 유명해진 전현희 우리 정부 때 전현희 위원장 했다가 뭐 최근에는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충남대학교 법대를 나온 김홍일 변호사가 지금 권익위원장을 하는 거기 그 원조가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가라는 게 대통령님의 뜻이었고 참모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못 가게 됐습니다. 못 가게 됐습니다. 왜 못 가게 됐느냐? 이거 책에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너무나 많은 질투와 시기를 받았어요. 네, 일단은 잘생겼잖아요.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솔직히. 네. 두 번째는 판사 출신의 그 어마어마한 돈, 전관예우의 돈을 뿌리치고 왔으니까 너무 깨끗해. 그래가지고 야씨 박범계가 잘 나오면 잘나지. 맨날 옳은 얘기만 하거든. 판사 출신이니까 아직 시쳇말로 아직 속대를 안 묻었어. 그래서 맨날 옳은 말만 해. 옳은 말, 깨끗한 말, 바른 말만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다루는 부패방지라는 게 인기가 없는 주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님, 우리 회장님, 학장님 다 이렇게 상당한 이렇게 부자시고 자산가인데도 인기 없는 부패 방지라는 것에 이렇게 전력을 다하는 것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안 하다? 하다.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우리가 부패방지위원회를 못 갔어요. 그때부터 정치적인 암흑기를 갔습니다. 2004년부터 2012년 3월까지 8년 동안 말 그대로 이미 변호사로서 따끈따끈한 시기가 지났잖아요. 전관예우를 받을 시기가 지났어. 그리고 돈에 관심이 없었어. 정말로. 돈에 관심이 없는 거는 제가 이걸로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갓집, 제가 언제까지 강의를 해야 되죠? 2시간? 할 수도 있지만, 저 대전 내려가야 돼요. 어디까지? 1시간 10분. 오케이. 자, 우리 집사람은 대구 여자예요. 그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저도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 서울에 그 지금 소위 이 LG 자이 아파트 그 저 터미널 바로 옆에 그게 회장님 한 채에 얼마 지금 한 4-50억 갈 거예요. 네, 그죠? 그렇게 가죠? 네, 그렇게 가고 또 무너진 삼풍백화점 건너편에 미도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게 제 신혼집인데요. 그게 지금 한 25억 갑니다. 25억 가는데 제가 이제 경기도 부천에 살았고 집사람은 그 반포 주공 아파트를 오빠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고 집사람은 연세대학교 나왔는데 오빠하고 같이 우리 처갓집이 조금 부자여서 그 당시에 뭐 주식 투자에 실패하기 전이에요. 장인어른이 부자여서 그 반포 주공 아파트를 사서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과 결혼하면서 우리 살림집을 반포 미도 아파트를 이제 우리 집 처갓집 반 해가지고 그래서 공동 명의로 2분의 1씩 그래서 우리가 집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제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번을 떨어졌습니다. 국회의원. 2004년에는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경선에서. 그래서 벽보도 못 붙였어. 2004년에. 근데 저를 이기고 당선된 그 당시 민주당, 열린우리당의
군원의 의원님이라고 계셨는데 군원 아시죠? 군원의 의원님이 임기를 못 채우고 돌아가시잖아요. 아무도. 예, 안 됐죠, 참. 그 임기를 못 채우고 돌아가시니까 보궐선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2007년 얘기예요. 2007년에 제가 보궐선거를 나갔는데 이번에는 공천을 안 주는 거야. 왜? 여러분, 요즘에 이제 뭐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뭐 이제 정당 지지율이 비슷비슷하고 한 번 먹으면 한 번 다음에 또 넘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뭐 아무튼 이명박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는 그 즈음에 2007년도에 민주당 지지율이 대전에서 14% 이랬어요. 당선 가능성이 제로야.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제로라고 공천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공천을 아예 안 한다. 심대평 지사 아시죠? 심대평 지사가 그 당시 국민중심당 후보였는데 2등이었어. 제가 3등. 1등이 이재선 의원이 1등했어요. 삼선하는 이재선 의원이. 그러니까 이재선보다는 그래도 심대평이 당선되는 게 낫다 해가지고 그러면 민주당 표가 그리로 몰려서 심대평 지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저를 공천을 안 준 거예요.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눈물을 쏟았겠어요? 안 쏟았겠어요? 그 2007년도 얘기예요. 그리고 2008년에 또 총선이 왔는데 이번에는 공천을 줍니다. 줬는데 2등으로 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몇 번 떨어졌어? 세 번 떨어졌어요. 예. 세 번 떨어가지고 이제 2012년에 마침내 당선이 됐죠. 그래서 지금 3선 연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뭔 얘기한다 이렇게 쭉 빠졌지. 부패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뭐 일종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제가 부패방지위원회에 사무처장으로 못 갔어요. 그리고 8년 동안 3번 떨어지는 정말 이 고난의 행군을 한 거예요. 고난의 행군을.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애들도 커가지고 제가 대전 사람이 아니고 충북 영동 사람이에요. 근데 공부는 어디서 했냐? 서울서 했어요. 그러니까 대전에 가니까 은근히 텃세가 있는 거예요. 화끈한 텃세도 아니야. 제 처갓집은 경상도고 제가 판사는 서울서 하다가 전주 갔다가 대전으로 왔는데 전주에서 있는 텃세보다 더해. 은근한 충청사는 무섭습니다. 은근한 텃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3번 내리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돈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래서 아파트 얘기하다가 그래서 2012년에 당선됐는데 그 당시 제가 신혼집으로 갖고 있고 저는 이제 대전에서 전세 살고 있었죠. 집사람하고. 그럼 서울의 그 미도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 6억이었어요. 6억. 근데 제가 대전에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으니까 당연히 서울 살림집을 파는 게 도리잖아요. 요즘에 안 그런 분들 꽤 있죠. 파는 게 도리여서 제가 그걸 6억에 팔았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 간다고? 25억. 우리 처갓집은 아까 반포 주공 아파트 오빠가 그 당시 살고 있었거든요. 결혼하면 딸인데 동생이 먼저 결혼했죠. 반포 주공 아파트를 4억에 팔았어요. 정확하시네. 4억에 팔았는데 그게 지금 얼마? 4, 50억. 예. 그러니까 저것도 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부패는 없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예. 다들 이 대목에서 박수 치는 거예요. 돈 벌 기회 있었는데 안 벌었다.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돈 벌 기회 있었는데 안 벌었다. 두 번째, 말 그대로 부동산 뭐 투기도 아니고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치? 갖고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스스로 내가 명분이 없다고 해가지고 팔아제껴 가지고 지금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그 당시 6억에 팔아가지고 6억을 가지고 가서 대전의 크로바 아파트의 전세를 들었다가 샀으면 되는데 전세 사는 거 뭐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우리 이제 월평동 건너편 파랑새 아파트 사는데 그게 3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얼마의 손해를 본 겁니까? 그죠? 기본 투기가 아니라 기본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부패 방지 교육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부패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삶에서 부패라는 게 스스로 그것을 구현하고 실현해야지 억지로
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불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우리 전재영 회장님이 다니시는 계룡산 장군봉 바로 밑에 장군봉이 있고, 그때 난 처음 알았어. 장군봉이 왼 오른쪽, 가운데가 임금봉, 왼쪽이 수리봉, 이 삼봉이 있더라고요. 그래 큰 스님이 저를 데리고 와서 사진 찍었잖아요. 그 삼봉 바로 밑에서. 거기에 오등섬은 학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대원 큰 스님이 계신데, 우리나라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을 지내신 선승이십니다. 선승. 굉장히 훌륭하신 선승이신데, 그 스님께서 언젠가 법문을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청렴이라는 것은 부패가 있지 않고서는 청렴이 빛이 안 납니다. 우리가 부패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패 없는 세상 만듭. 근데 그 스님 말씀은 부패가 있어야 청렴이 살아 숨쉰다, 빛난다. 부패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 도의 경지는 어느 정도인가 저게. 그 세상 만물이 오로지 하나의 길, 하나의 빛, 하나의 색깔만으로 살 수가 없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패라는 것은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많이 갖기 위해서 혹은 다 갖기 위해서 서로 싸움을 하잖아요. 서로 투쟁을 하잖아요. 그 투쟁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 부패거든요. 언제나 페어플레이, 축구에서 하는 페어플레이, 체육에서 하는 페어플레이, 언제나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정당당하게 하지 않는 거, 권력자를 동원하고 백그라운드를 동원하고 사수를 쓰고 뭘 속이고 하는 것이 부패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독일을 갔는데, 독일에 세계 부패 방지 위원회가 있어요. 그 독일에 있는 부패 방지 위원회에서 전 세계의 부패 인식 지수라는 것을 조사해가지고 매해 발표를 합니다. 그 정부, 어느 정부 때마다 문재인 정부, 그 이전에 무슨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그 이전에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할 것 없이 이 기관이 발표하는 부패 인식 지수가 40등을 넘어서냐, 40등 안쪽으로 들어오냐. 우리나라는 20등대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언제나 30등대 아니면 40등. 그래서 제가 그 부패방지위원회, 세계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총장을 찾아가서 제가 여쭤봤, 지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야, 내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인데 대한민국 부패인식 지수가 38이 40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런데 한 35등 안으로 확 끌어당길 수 있는 뭐 묘책을 하나 달라. 제가 그랬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분이 하하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한테 한번 가르쳐주면 그거 쓰겠습니까? 안 됐죠? 그러면서 팁을 주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나라든 간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를 강화하고 조사를 강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세지고 감사원이 세지고 이렇게 국가기관이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앞장서서 하는데 그걸로는 순위가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얘기죠? 네. 아무리 수사해가지고 많이 뭐 부패사범이라고 해가지고 깜빵에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감사원에서 뭐 하고 한다고 해서 그 나라의 부패인식 지수가 등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얘기였어요. 그럼 뭐죠? 뭐지? 장관님, 부패라는 게 어디서 생깁니까? 부패라는 게 궁극적으로 어디 생깁니까? 공무원들의 부패라는 게 순전히 공무원들끼리 주고받는, 예를 들어서 내가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구청장한테, 시장한테 또는 장관한테 뇌물 주고 이런 거보다는 공무원의 부패는 결국은 민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인하각부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뇌물을 줍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국가기관이 깨끗해져야 되냐는 걸 이전에 민간 부분에서 청렴운동이 일어나고 민간 부분에서 뚜렷한 청렴 효과가 나와야지 그게 1등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대한민국 민간단체 부패방지위원회 맞죠? 네. 이런 여러분들의 이 운동이 더 발전해야지 30등 안으로 들어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강의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자, 부패방지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스님의 경지는 뭐냐? 스님의 경지는 제가 그 뒤에 두 번째 찾아갔어요. 스님 그때 성령이라는 것은 부패가 있어야지 빛을 나고 부패가 없는 세상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제가 귀에 못 들었습니다. 무슨 한자를 썼는데 그래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기억나요? 대표님? 근데 그 말씀 기억나요? 그 사자성어 기억 안 나죠? 제가 아직 못 찾아봤는데요. 한번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죠. 불구부정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워요. 불구부정. 네? 그죠? 불구부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경지로 가야 된다. 못 찾아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가면서 한번 찾아봐. 깨끗하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더럽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와, 이 경지가 도대체 어느 경지죠? 우리는 이 말까지는 이해해요. 부패라는 나쁜 사람이 있어야지 착한 사람,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돋보이듯이 도둑놈이 있어야지 도둑놈을 때려잡는 형사가 빛을 나듯이, 그죠? 네. 부패한 사람이 있어야지 부패하지 않고 청렴함을 유지하는 분이 빛이 나듯이 거기까지는 이해돼. 그런데 부끄럽지도 않고 때묻지도 않은 그리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이 경지가 뭐냐. 그래 그 경지를 제가 앞으로 연구를 좀 더 해서 저도 도사가 되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의 올해 12월 31일까지 올 2023년도 GDP 경제 성장률이 정부가 예측하고 해외 여러 국제 신용평가기관들 IMF라든지 IBR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기재부, 한국은행 또는 여러 기구들이 발표하는 우리나라 최종 경제 성장률이 얼마인 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1.4%. 1.4%. 기재부는 당초 올 연말 경제 성장률을 1.7%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그랬고요, IMF도 그랬습니다. 1.6%, 7%. IBR도. 그런데 1.4%로 줄였습니다. 이건 뭐냐?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나아지겠지. 그 내년에는 나아진다고 예측한 것이 얼마냐 하면 2.3%. 2.3%. 그리고 정부가 상보하자라고 해서 상저하고라고 해서 상반기에는 2023년 상반기에는 경제가 나쁘지만 하반기에 가면 경제가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근데 현재 이미 하반기에 11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낮지만 하반기에는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틀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4%는 어렵게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1.4%를 달성을 못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IMF는 당초 2.4%, 2.5%, 2.6% 이렇게 예측을 했다가 지금 2.3%로 낮춰잡았어요. 왜 낮춰잡았느냐? 첫째, 중국발 경제 위기가 있다.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완전히 셧다운했습니다. 문호를 완전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그러다가 최근에 리오프닝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되면 한국 경제도 따라서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우리 기재부의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중국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세계적인 소위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메모리 반도체는 뭐냐면 그냥 기성복입니다. 옷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반도체에 집어넣는 칩을 딱딱딱딱 수백만 개를 그냥 기성복 맞추듯이 맞춰서 대량 생산해 놓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최고의 비메모리 반도체는 회사는 어디죠? 대만의 TSMC라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자, 근데 이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년도 2.6% 성장률이 예측이 되다가 2.3%로 낮게 잡은 결정적 이유가 뭐냐? 결정적 이유가 뭐냐? 한국 기술도 좋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찍었어요. 이미 2021년도에 유엔 산하의 언크타드라는 기관이 한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세계 10대 선진국에. 근데 지금 13년을 밀려났어요. 내가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자연적인 사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순위가 밀려나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예측보다 떨어지느냐? 그거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예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0.78%. 하나를 만나요. 결혼도 안 해요. 하나를 안 낳아요. 세계적인 인구 감소 국가가 되고 있어요. 거꾸로 고령사회 국가가 되고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르신들 건강하게 100세까지 잘 사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부양가족이 있어야 돼요. 부양할 사람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부양하잖아요. 근데 부양할 젊은이들보다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이 더 많아지는 국가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농촌에 안산, 여기 안산에도 공단이 있죠? 안월공단, 시화공단 이런 데서 노동력이 없습니다. 부족해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자리가 있어요. 기름때 묻히는 이런 일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지원을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왜 일자리 지원 안 하니? 제가 그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지원 안 하니? 반월공단인가 시화공단인가 있는데 그 공단에 백화점이 없습니다. 극장이 없습니다. 호텔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백화점 가야 돼요. 주말에 되면. 영화관 가서 영화 봐야 돼요. 그게 없어요. 기름때 묻히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다 그 노동력을 누가 대체합니까? 외국인들이 다 대체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몇 명 들어와 있냐? 250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40만 명이 불체자들이에요. 불법 체류자들. 법무부에서 단속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단속하면 난리 나요. 왜? 다 이 사람들이 100% 완전 고용이거든. 다 취직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니까 자기 가족이 없잖아요. 일 안 하면 죽어. 누가 먹여 살 사람이 없어. 다 일하고 있어. 40만 명이 다 공단으로 농촌으로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법무부가 단속합니까? 단속하면 그 기업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세계 저출산 국가가 됐는데 이 우리나라에 지금 3만 5천 불이 넘는 이 1인당 GDP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대로 가면 망해요. 대학들 현재 절반은 다 문 닫아야 돼요. 기업들 망합니다. 노동력을 제공해줘야 돼요. 외국인 노동력을. 얼마를 데려와야 되느냐? 계산해보니까 1년에 18만 명의 외국인들을 데려와야 됩니다. 어느 나라 외국인들을 데려와야 돼요? 네. 동남아시아 힘을 잘 못 써요. 힘 잘 쓰는 거는 우즈벡, 무슨 뭐 아프리카에 뭐 어디 얘네들이 힘을 씁니다. 덩치가 막 산만해.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 여러분 알제리 출신의 어떤 그 젊은 놈이 하나 있었는데 놈이라 하면 안 되지 방송 찍고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불법 체류자예요. 근데 난동을 부려가지고 화성에 외국인 보호소, 말이 외국인 보호소지, 뭐 그 당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인권개선 해라 해가지고 좋아졌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깜빵입니다. 교도소입니다. 완전 설창다. 철창에 가둬놨어요. 가둬놨는데 이놈이 막 BBC 같은 데 인터뷰를 해가지고 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아우성 치고 막 자해를 하고 막 병을 깨가지고 뭐 막 하고 그러니까 우리 법무부의 그 보호소에 있는 젊은 남자 직원들이 5명이 달라붙었는데 못 말려요. 힘이 그렇게 좋아. 그 외국인들입니다 그게. 응?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18만 명씩 데려가서 거리에 풀어봐요. 거리에 풀었어. 무서운 일이지. 어느 나라 사람을 데려와야 돼. 보세요. 농촌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딸기 이번 가을인가 아니 이번 봄에 딸기 파동이 있었어요. 아세요? 살짝 있다가 지나갔어요.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조직화돼가지고 자기들끼리 A 업체, B 업체 있잖아요. 여기는 광주에 있는 A 업체고 여기는 서울에 있는 아니 뭐 경기도에 있는 B 업체야. 자기들끼리 이 업체는 일당 얼마 주고 이 업체는 일당 얼마 주고 금방 다 알아.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여기 취업했는데 일주일 만에 여기로 주행강치 버리는 거예요. 불체자니까 불법 체류자니까 뭐 아쉬울 게 없어요. 자기들끼리 완전히 조직화돼 있고. 그래서 일제히 논산과 같은 딸기가 많이 나는 곳에서 일제히 파업 같은 걸 했습니다. 딸기 뭐 이거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 거죠? 봄에 그걸 해야 되는데 여성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손이 갑자기 파업을 해버리니까 딸기 값이 확 뛰어버렸어. 딸기 값이 뛰니까 뭐가 뛰냐? 케이크 값이 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잠시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을 해요. 외국인 노동. 예. 그리고 아직은 범죄적 수준은 아니지만 심각한 농촌에서의 여러 가지 뭐 보고서가 작성될 수 없는 그러한 뭐 나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한동훈하고 싸우잖아요. 한동훈 장관하고. 싸우다가 요즘에 제가 좀 웃겼잖아요. 유튜브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좀 웃겼어요. 좀 부드럽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대요. 싸우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웃겨요, 약간. 그래서 이거 안 웃시. 근데 이 윤석열 정부의 보수 정부의 법무부 장관도 외국인 이민청을 이제 만들 때가 됐다라고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제 박범계 의원님 말씀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좋게 웃으면서 했더니 사람들이 참 별일이야. 싸울 때는 막 사태질 하더니 서로 웃으면서 칭찬하고 그러더니 좋다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싸우는 거 싫어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는 5,000년 동안 오로지 짓밟히고 싸우는 역사였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싸우지 않으면 먹힙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이 작은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가 일본한테 얼마나 당했어요. 중국 대륙으로서 얼마나 당했어요. 그리고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치렀어요. 그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늘 싸워왔어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싸워왔어요. 그 싸우는 거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우리 국민들은 싸우는 걸 좋아해요. 정치는 싸우는 거 빼고. 이게 터프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 지금 전 세계 한류 문화가 유행하잖아요. 제가 아는 경향신문에 문서를 쓰다가 한 교육학자가 영국으로 지금 공부를 하는데 잠깐 들어왔어요. 근데 의원님 제가 잘 못생겼어요. 근데 의원님 제가 인기가 너무 많아요. 한국 남자 거기 가면 옛날에 한국 여자들이 아주 인기가 좋았는데 한국 남자 가면 완전히 그 백인 여자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뭐 체육도 잘하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뭐 데모를 해도 화끈하게 한번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내려 당기고 그런 터프함이 있어서 나름 우리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너무 싸우는 거 싫어하지 마시고 저는 좀 덜 싸울 테니까요. 예. 그런데 제가 독일의 슈레더 총리라고 아주 유명한
총리가 되시. 지금 이제 총리에서 보면 지금 슐츠라는 총리로 바뀌었는데 이 슐레드 총리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고 술을 엄청 잘합니다. 근데 그 부인이 한국분이에요. 김소연 씨라고 한국분인데 슐레드 총리가 야 박 장관 너 결혼 몇 번 했니? 묻는 거예요. 아, 결혼을 몇 번 하다니 저는 한 번만 하고 오로지 영원히 이 사람과 함께 제 생을 마감할 겁니다. 완전 웃긴 놈인데 너 난 몇 번 했다고 생각하냐? 내 별명이 너 뭔 줄 아냐? 뭔데요? 난 별명이 오륜기야. 오륜기. 올림픽 오륜기. 왜 오륜기겠어요? 자기가 한 말이니까 내가 공개해도 돼요. 왜? 나 5번 했다. 그 김소연 씨라는 분이 지금 현재 부인이신데 5번째 부인이세요. 야, 박 장관. 그렇지만 난 당당해. 왜 당당하냐? 나는 결혼을 5번 했지만 바람을 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내가 거꾸로 생각해봤어요. 바람을 필 이유가 없어요. 5번째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5년쯤만 살아도 25년. 그렇게 아주 유머스러운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박 장관, 한국은 말이야. 니네들이 모른다. 니네들이 몰라. 뭘 모르냐? 니네들이 얼마나 기술 강국인 줄 모른다. 기술 강국. 넘버원. 한국 사람들 독일 와가지고 유학 오거나 이민 와가지고 옛날에는 그 파독 그 간호사 광부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건 진짜 수십 년 전 얘기고 박정희 때 얘기고 한국의 유학생들 한국의 젊은 애들이 여기 와서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을 꼭 외워두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 스타트업 따라해보세요. 스타트업을 만들면 기가 막히다. 기가 다 잘 산다. 다 성공한다. 그게 기술이다. 기술이다. 그런 말씀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드는데 BMW 얼마나 좋은 차예요. 최소 1억은 되잖아요. 한국차 5천만 원만 해도 좋잖아요. 그런데 BMW에 오리지널로 장착된 그 길 찾는 그 뭐예요? 내비게이션. 그거랑 한국차에 장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랑 비교하면 어느 쪽이 우수해요? 한국차가 100% 우수야. 100% 우수. BMW 안 됩니다. 네. 그럼 이 내비게이션이 뭐와 관련돼요? 앞으로 자동차는 전기차, 이미 전기차 시대로 갔죠?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는 뭐예요? 운전사가 딱 인형만 딱 해놓으면 내 목적지에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율주행. 그러려면 내비게이션 같은 고도의 전자 기술이 발전돼 있어요. 그게 한국이다. 그게 한국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너 혹시 대통령 출마할 생각 있냐?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예? 아니 뭐 정치하는 놈 치고 뭐 그런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죠. 답을 그랬더니 야 너 대통령 출마하면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너 선거 운동 해줄 테니까. 예,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게 싫어할 테니까. 자,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술이라는 게 뭐냐? 한국인 기술은 특허예요. 특허. 한국의 특허 출원이 전 세계 3등, 4등입니다. 한국의 특허 출원. 한국 사람들은 발명하는 걸 좋아해요. 그건 박정희 대통령의 공입니다. 발명. 우리가 한참 어릴 때 클 때 발명왕 했잖아요. 발명왕 경진대회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인적 자본, 사람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예요. 사람 가지고. 딱 한마디, 정부 비판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시대나, 김대중, 김영삼 시대나, 김대중 시대나, 문재인 시대나, 박근혜 시대나, 이명박 시대나, 여야가 진보나 보수나 할 것 없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경제를 바라보는 공통된 시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기술 입국입니다. R&D에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퍼부어서 좋은 인재를 만들어 키우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 원인이다. 발전의 원인이다. 그래서 지난 34년 동안 대한민국 R&D 예산은 줄어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언제나 올랐습니다. 보수 정부든 진보든. 그런데 우리 저랑 사법연수원을 같이 다닌 윤
대통령께서 내년도 예산을 5조 2천억을 줄였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R&D 예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 대학교에서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지역에 뭐 광주에 가면 광주에도 과학기술대학이 있고 울산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대학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이공계 학생들이 열심히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기술을 특허를 합니다. 특허청에 출원해서 특허를 해요. 한국 사람들 발명하는 거 좋잖아요. 좋아하잖아요. 특허를 하면 누가 그걸 침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기술 내 거니까. 그죠? 그런데 한국의 그러한 특허 중에 창업으로 연결돼가지고 이제 쓸모있게 쓰여지는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불과 5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0%는 다 사장됩니다. 좋은 기술, 좋은 특허를 자기가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을 하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붙을 수도 없어. 모방할 수도 없어. 근데 그 좋은 기술이 자기가 그냥 우쭐하는 기분에 나는 발명왕이야 하는 그런 우쭐한 기분에 특허는 내놨는데 그것을 기술을 팔든지 아니면 누구를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기술을 줘가지고 야, 이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네가 이거 가지고 물건도 만들어내고 생산도 하고 서비스도 만들어내라고 하든지 그러질 않아요. 50%가 사장되고 있어요. 50%.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산자위 됐습니다. 산자위, 산업 중소벤처 위원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 사장되는 특허 기술을 시장에 내놔가지고 시장에 내 기술시장, 증권시장이 아니고 증권거래소 있잖아요. 증권거래소가 아닌 기술을 거래하는 시장을 만들자. 그런 마켓을 만들자. 이해하시죠? 기술거래소를 만들자. 한마디로 나는 돈 없어. 그렇지만 난 머리는 있어. 내 머리로 특허를 등록을 해놨으니까 이 특허 등록된 특허를 사가라. 그 기술거래소를 만들어가지고 얼마에 팔래? 그러면 나 돈 없다. 돈 없어? 그럼 너 대신 내가 기술 줄 테니까 창업해. 창업하고 내 기술의 지분을 50% 줘. 그게 미국에서 한 일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실리콘밸리 미국 서부에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그죠? 있는 그 실리콘밸리라는 데 가서 그 스탠포드 대학 그 대학생들이 저녁 때 커피 마시러 나오고 맥주 한잔 마시러 나올 때 미국의 소위 벤처 캐피탈이라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렇지만 기존의 기업들이 아닌 학생들의 아주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래서 어느 학생한테 알려가지고 너 커피 한잔 사면서 너 무슨 기술 갖고 있니? 너 무슨 아이디어가 있니?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런 게 있는데 막 설명을 합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내가 너 100만 불 투자할게. 그게 실리콘밸리입니다. 오늘날. 그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창업을 해서 세계적인 1등부터 5등까지의 기업이 애플이고 구글이고 페이스북이고 아마존이고 이런 겁니다. 가파 GAFA G는 구글 A는 애플 휴대폰 만드는 애플 네. 전 삼성 게 아닙니다. 애플 또 F는 페이스북 마지막에 A는 아마존 네. 아마존의 사주가 무슨 무슨 베이디 뭐라고 하는 친구잖아요.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어. 네. 아마존에 제프 베이조스 이혼을 했는데 마누라라고 하면 안 돼. 아내 이혼한 부인에게 준 돈이 얼마냐?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여자분도 세계 100대 갑부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이자를 재산 분할을 했는가. 그 정도로 부자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실리콘밸리라는 데서 주차장 같은 데서 동업자 2명, 3명 모여가지고 창업을 합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창업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애플사 세계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애플사의 시가총액 회사 재산 총액이 얼마냐? 1,600조입니다. 1,600조면 회장님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이 650조입니다. 한 나라의 전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보다 더 몇 배의 재산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게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냐? 2명, 3명이 야 우리 뭐 하나 해볼까? 해가지고 동업으로
오로지 기술 아이디어만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게 IT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년도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성장 능력이 떨어지면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 청년들은 기름 때문에 싶어 하지 않는다. 하루에 무슨 뭐 8시간 노동, 근로? 나는 그냥 8시간만 일하고, A라고, 차 몰고, 인천 송도로 놀러 가고, 어디로 놀러 가고, 나 그러고 싶어. 회 먹으러 가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그러고 싶어. 그런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 14시간 공부를 해봤어요. 제가 14시간. 사법고시 합격한 14시간. 일을 14시간 할 수 있나? 저는 일을 아마도 하루에 5시간, 6시간 자니까 5시간, 6시간 자는 것 빼놓고 이 머리가 쉰 적이 없으니까 아마도 19시간, 18시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머리가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약 특수한 경우죠. 제가 원하는 정치를 하고 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저를 인기 있다고 불러주시고 하니까 신나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잠시지. 진짜 집중적으로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한 5시간, 6시간 정도면 됩니다. 특히 머리를 쥐어짜서 내는 시간이라는 것이 하루 24시간 머리가 명징할 수는 없는 거예요. 6시간. 그러면 창업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아까처럼 쓸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주면 기술거래소에서 내가 투자할 때 기술 투자할 테니까 넌 창업을 해. 이런 풍토만 만들어지면 이 아이들이 반짝반짝한 진짜 날아가는 그 머리를 가지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죠? 자다가도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한번 뭐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찰나적인 아이디어가 있거든. 그것이 기술과 전맥이 되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창업이 되는 거예요. 창업한 기업들의 99.9%가 망해도 하나만 대박이 나면 국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망하더라도 다시 패자부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 창업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이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창업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건 어디서 만들어지냐? 혼자 집에서 자고 놀고 먹고 밥 먹고 라면 끓여 먹고 해가지고는 안 나와. 어디서 나오느냐? 애들은 애들끼리 놀면서 토론하면서 나온다. 커피 마시면서 나온다.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서 나온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공유 공간. 제가 들어오면서 입을 딱 벌린 게 야, 내가 이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유 공간이 옆에 있는 거예요. 공유 공간이란 뭐냐? 내 또래, 나하고 취미가 같은, 나하고 이해관계가 같고 뭔가 색깔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장소를 렌트하는 거, 장소를 빌리는 부담 없이 공유 공간이니까 얼마나 쌉니까? 여러 사람들이 뭐 돈 10,000원씩만 내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애들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밤에는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야, 너 요즘 고민이 뭐니? 나 이래. 나 이거 창업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괜찮을까? 어떨까? 하면서 야, 너 괜찮은데? 의기투합이 되는 거야. 야, 그럼 우리 한번 창업해 볼래? 돈이 어디 있냐? 연대보증. 아버지 너 돈 있냐? 왜 아버지 돈 가지고 해? 너 돈 있냐? 없어. 그건 뭐 가지고 하니?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게끔 하는 나라. 그 미국이에요. 독일이에요. 왜 한국은 못하죠? 지난 수천 년간 우리는 외민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버텨낸 나라고. 한가의 기적을 이뤘고 수십 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이 됐고 했는데 그렇다면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필요하느냐?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혹시 나중에 뭔가 도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듣게 되실 얘기입니다. 1년에 50조가 필요합니다. 1년에 50조,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250조가 필요해요. 1년에 50조면 시리즈 A, B, C라는 단계가 있거든요. 스타트업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시리즈 A 10억, B 뭐 20억, 뭐 C 30억 이렇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 시리즈 A 10억씩 아까 제가 얼마라고 했죠? 50조라고 했죠? 10억씩 50조를 준다. 그러면 그 혜택을 받는 기업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럼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재원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알면 제가 대통령이 됐죠. 근데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지금 이 경제의 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전통적인 제조업의 후퇴입니다. 회장님 아십니까? 전통적인 제조업이 뭐냐? 아까 반도체 말씀드렸죠? 기계, 철강, 뭐 이런 등등. 예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쓸었던 품목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중국에 중간재로 수출을 하면 중국이 그것을 완성품을 만들고 전 세계로 수출합니다. 그게 한국의 무역구조입니다. 우리와 일본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중간재들을 자기네들 기술 가지고 만들어서 한국에 팔았죠. 싼 값으로 팔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습니다. 이제 거꾸로 한국이 그런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에 대량 수출을 하면 중국이 완성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하는, 싼 가격에 공급을 하는 그러한 공급망들이 깨졌습니다. 왜? 중국 경제가 너무 커버렸어요. 미국이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살려뒀다가는 더 이상 미국이 미중 수교 이후에 이렇게 계속 키워줬다가는 이거 1등이 2등을 잡아먹는, 2등이 1등을 잡아먹는 시대가 오는 것을 미국은 두려워합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일본이 G2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 일본이 G2, 세계 2등 가는 국가였습니다. 근데 한 큐에 죽었어요. 어떻게 죽어요? 죽인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조약이라는 게 그건데 뭐냐? 일본산, 소니 뭐 등등등 일본 반도체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걸 완전한 그 새로운 상품이 아니고 다 모방해서 미국의 기술을 모방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반도체를 수출했어요. 일본의 자동차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소니와 같은 전자제품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미국에서 딱 보니까 누구냐?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딱 보니까 이거 2등이 1등 치겠거든요. 일본이 미국을 친 역사가 있잖아요. 진주만 순간 태평양 전쟁이 그거였습니다. 그렇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왕창 일본산 미국으로 들어온 제품에 반덤핑 과세를 해버린 겁니다. 제품이 10만 원이면 15만 원, 5만 원 과세를 해버려요.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게 그때 죽어가지고 일본 경제가 지금까지 소위 30년의 일본 불황이 지금까지 유지된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무서운 나라예요. 미국이. 우리한테는 동맹국이고 그렇지만 경제에 관한은 낯짝없습니다. 낯짝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전통 제조업은 대기업들, 삼성전자니 뭐 다 맡겨놓으면 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문제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일자리라는 게 전통 제조업이 일자리가 없어요. 이제 AI,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전통적으로 사람이 해야 열 사람이 해야 될 몫을 지금은 하나의 컴퓨터, 하나의 인공지능, 하나의 로봇이 다 대체합니다. 그 전통적인 산업으로 전통적인 애들이 원하는 대기업 일자리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쥐어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노동력을 자기가 팔아서 먹고 사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니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냥 주는 기본소득보다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 싫어하겠는데 보다는 창업 자금을 네가 일을 해라. 기업을 창업해라. 네가 연대보증 세우고 아버지 엄마 돈 빌리고 이웃에서 삼촌들한테 돈 빌려서 창업할 생각 하지 말고 국가가 줄 테니까 창업해라.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책임 안 묻겠다. 단 인마이 포켓만 하지 마라. 네, 이런 창업 국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 또 이게 제가 하루 이틀 고민한 것이 아니고 5년간 연구하고 고민했던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서운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세요? 장관님께.
네. 없으면 지금까지 약 1시간 이상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법계 68대 법무부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단체 기념 촬영이 있으니요. 그래. 기념 촬영 하기 전에